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주희입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이상기온을 기록한 올 여름. 하지만요, 일본도 이제 무더위에서 벗어날 거라는 기대감에 한시름 놓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전요, 올여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기에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좀 한숨 돌리신 여러분께 리스닝 공부 대신 인터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인터뷰의 한마디 한마디를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 인터뷰를 드린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고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지만요. 이분의 프로필만으로는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잠깐 양력을 보면요. 1976년생, 뮤직비디오 감독을 꿈꾸며 2001년 일본의 전문학교 유학, 2003년 한국에 귀국, 27살 때 경기민요의 인간문화재 이춘희 선생님의 문화생 입문, 2004년 서울예술대학 국악과 입학, 그리고 많은 활동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민요 가수라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그렇긴 합니다. 네, 그럼요. 이분이 누구신지 알려드리죠. 바로 이희문 씨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OST를 불렀던 분이 바로 이분이란 걸 금방 아신 분이 계셨다면 정말 뛰어난 감성의 소유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6월에 인터뷰 스케줄이 정해지고 나서 이것저것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공부했거든요. 정말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이희문 씨의 솔로 활동, 프로젝트 활동 등등 정말 다양한 동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신기방기하다는 말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네, 제가요 처음 이분을 만났을 때 느낌, 새삼스럽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요, 올 들어서 이야기를 나눈 분 중에 가장 쿨한 아티스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푹 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희문 씨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이드 역할을 해볼까 합니다. 인터뷰 사이사이에 제가 이희문 씨한테 느꼈던 키워드를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희문 씨의 목소리 들려드리죠. 아리랑 아라리로 구려. 얘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네, 이희문 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자면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몸속에서 흘러넘치는 따뜻한 미성의 소유자, 경기민요 소리꾼. 우리나라 민요는 사실 일본의 엔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스킬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는 방식들이. 네, 그러니까 판소리, 우리나라의 남도 민요는 이렇게 좀 쭉쭉 뻗는 스타일이라면, 네. 네, 이렇게 촥 질러서 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경기 민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동글동글 소리를, 그래서 이제 방울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는. 방울목. 네, 그래서 목에 방울이 들어간 것처럼 동글동글하게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소리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청아한 그런 음색인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 두성과 여러 가지 소리들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왔다 갔다 잘 넘나드는 소리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뭔가 소리를 그때그때마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단어가 있잖아. 일본에는 네. 받침이 없지만 네. 우리나라에 받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응 소리라든가 뭐 미음 소리라든가 이 무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소리들을 표현하는데 이 경기민요만큼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이렇게 내다 보니까 동그랗게 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청아하게 들리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경기민요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남도 민요는 굉장히 마이너예요. 단조라면 경기민요는 굉장히 장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쾌하고 밝고 화려하고 그런데 가사들은 슬프더라도 그 슬픔을 슬프게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밝게 표현하는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성향이 있죠. 네. 그래서 전 더 매력적이에요. 블랙 코미디. 바로 이희문 씨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좀 유니크하고 어떨 때는 되게 익살스럽기도 하고 풍자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더 힙해질 수 있는 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힙합 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시대를 풍자하거나 이럴 때 직설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 우리나라 분들은 예전에 굉장히 이렇게 돌려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다 욕을 하고 싶어도 다 이렇게 돌려서 좋게 재밌게 표현하는 그런 게 되게 좋은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접목하실 때 제일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을 굉장히 가장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접목을 여러 가지 장르랑 시킬 때 그런 여러 가지 민요 경기 민요의 그러면 가장 좋은 부분 가장 그 핵심되는 좋은 부분을 그거 같아요. 블랙 코미디 같은 성향. 완전히 네, 작년에 출시된 최신 앨범 강남 오아시스에서 이문 씨의 엠버리 타령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전통 민요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분이 어떻게 이런 곡을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리고 또요, 가사가 완전 깜놀이죠. 이희문 씨의 최신 앨범 강남 오아시스는요, 전부 이희문 씨 자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요. 엠버리 타령에서는 이희문 씨가 태어난 배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희문 씨의 부친은 제일동포 김우라 씨. 어머니는 일본에 돈을 벌러 왔던 경기민요 소리꾼. 하지만 아버지한텐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락, 펑크, 민요가 한데 섞인 참신한 사운드에 실은 강남 오아시스를 통해서 만족할 수 없었던 소년기 때 모든 추억들을 정말 아무런 꾸밈 없이 속속들이 드러내고 있지요. 제가 민요를 하고 나서부터 이야기를 다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엔 제가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민요 하기 전에 나는 어땠을까? 네. 그거를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은 민요 하기 전에 얘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민요를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그 어떤 밑바닥 이야기 그거를 해야 되겠다. 기반 같은 예, 거? 맞아요. 네. 예, 배경이 어떠했구나라는 걸 들려드려요. 그럼 그게 그 강남 오아시스에서 그 삶, 이문 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삶 27년 동안의 삶 중에 유년 시절 어렸을 때 같은 거죠. 다 토해내야겠다 생각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리얼하게. 전통 예능의 세계에서 툭 튀어나온 정말 경이적인 아티스트 이희문 씨. 세 번째 키워드는요.
커스튬이 바뀌면서 제 모습도 달라지고 제 애티튜드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조차도 달라지고 섹시함을 입다. 뭐 제가 한 소리를 기본적으로 한 10년을 그렇게 스승님한테 배우면서 한 3년쯤 됐을 때부터 뭔가 자꾸 몸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좀 해봐야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그게 가시적으로 봤을 때 눈에 확 드러나는 변화는 없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하지만 하시면서 굉장히 그런 변화나 그런 시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죠. 항상 하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변화들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럼 뭐를 현대 무용하시는 이제 그 아는미라는 우리나라에 되게 독특하신 그 이제 파격적인 안무를 하시는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 같이 제가 그렇게 파격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안은미 선생님을 곁에서 제가 7년 동안 봐오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저한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말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야, 외계 언어 같고. 약간 외계인이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그게 제가 39이었었어요. 네. 40이 되기 직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있었던 거죠.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 재능이 막 잔뜩 거기에 딱 그냥 이거 부딪히면서 그게 팍 터져 나온 것 같은 막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해주신 분인데 거죠? 네. 그걸 할 수 있다고 계속 이렇게 응원을 해줬었던 건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뭐 처음으로 뭐 힐을 신고 그런 망사 스타킹을 신고 가바를 뒤집어 쓰고. 그런데 거부감은 처음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뭐 요즘의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제 또 한국의 문화 안에서 그게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전 전통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이게 레이어가 더 많았었던 거죠, 저한테. 근데 그거를 이렇게 풀어 헤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굉장한 용기가 그럼. 근데 뭐 비주얼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뭐 섹시함이라든가 남들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섹시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착해주는 어떤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했을 때 더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다른 인격이 되고 그래서 무대에서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하고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걸 안 하시고도 근데 하면 더 좋잖아요. 하면 제 기분이 이희민 씨 안에 있는 흥 같은 게 예, 더 맞아. 많이 팡팡 터지는 느낌. 그죠. 뭔가 네. 이 표현을 안 하면 못하는 표현들이 있는 건 거죠. 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희문 씨의 이미지가 조금씩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인터뷰에서는 정말 이지적이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퍽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인터뷰 다음 날인 6월 1일 도쿄 아오야마 클럽에서 강남 오아시스인 도쿄 무대에 선 이희문 씨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스커트에 콜셋을 입은 모습까지도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즐기듯 춤을 추는 모습. 백 무대를 지켜주는 밴드 까데호의 타이트한 연주에 맞춘 격렬한 움직임.
말 하나하나를 따뜻한 멜로디에 실어 노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네, 조금 수줍어하는 듯 하면서도 관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한껏 즐기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화려해서 남성인지 아니면 여성인지 보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옷차림이나 그 장식이야말로 이희문이라는 아티스트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곡 한 곡 무대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까데오 멤버들과 만들어내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성장 과정에 뿌리를 둔 이희문 씨의 깊은 신음소리가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도쿄 아오야마 클럽 공간 전체가 이희문 씨의 한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제 아버지가 없었던, 아버지가 부재해서 여러 가지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결국은 내 아버지의 부재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저한테 기억이 진짜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근데 좀 이만큼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어머니한테 들었던 거를 제 추억이라고 착각하고 산 오랜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찾다 보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내 기억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억이 더 많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까데오 친구들하고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 서로 이야기하고 음악으로 만들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을 때 까데오랑 하자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아버지의 부재가 있으면서 남자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는 뭐 이래야 된다라는 그냥 뭔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편견, 선입견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있죠.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걸 저는 모르고 자랐고, 그래서 이 모계 아버지가 사회 속에서 계셨기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외할머니, 뭐 이모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기민요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여자였고, 선생님마저 다 여자. 그냥 다 거의 뭔가 여성들이 둘러싸여서 저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군대, 뭐 고등학교 군대 이런 데서 그냥 뭐 남자 고등학교를 나오고 군대를 가서 좀 그런 생활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물려받는 어떤 그런 남자 그런 세계는 잘 제가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들을, 내가 까데오라는 친구들에게 연주를 하는 걸 보고 그 친구들에게 알게 됐을 때 봤을 때, 아, 얘는 진짜 남자다. 약간 짐승 같은 남자다. 연주할 때도 보면 약간 그런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이 친구들이랑 제가 같이 공연을 하면 되게 이질적이고 되게 내가 더 달라 보이겠구나. 그 다른 게 되게 잘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라이브 후반에서 연주된 오아시스라는 곡입니다. 라이브가 클라이맥스로 향하던 도중에 찾아왔소, 찾아왔소 라는 말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이 노래,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투명하고 부드럽지만 조금은 무서운 듯한 느낌? 아주 깊은 곳에서 하염없이 울어대는 듯한 느낌? 청중인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한까지도 끄집어내는 듯한, 그러면서도 살짝
주술적인 분위기까지 느끼게 만드는 음악을 접하면서 정말 제 마음이 한없이 흔들리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런 거다라는 거를 까놓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렇게 블랙 코미디처럼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썼던 거죠. 그게 그러면 계속 그 노래의 음악에, 이희문 씨 음악에 깔려 있는 거네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제 마음이 다 깔려 있죠. 그러면 굉장히 지금도 그 강남 오아시스를 통해서 그 삶,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걸 다 말씀을 하시고 토로하시고. 그래서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네. 그 장소가 제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한테도 왜 제가 저렇게 시작할 때는 왜 제가 저렇게까지 자기 이야기를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거야? 이러는 분들도 계셨대요. 그런 근데 반응도 있으시죠? 마지막에 네. 제가 저래서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처럼. 그러면 치유가 좀 됩니다. 그렇죠. 마음에 담고 계시지 마시고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계신 분들도 거기 오신 분들도 정말 굉장히 소중한 힐링 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시라고 치유되는. 이제 제가 본보기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곡은요. 라이브 마지막에 노래한 Love Is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에 일본어 제목이 있는데요. 츠다에타이 오모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 곡을 앨범 버전으로 듣고 계십니다. 그날, 저희 마음을 흔들어댔던 그날 밤 맨 마지막에 이 노래가 정말 부드럽게 마치 자장가처럼 우리 관객들을 감싸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희문 씨를 몇 가지 키워드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바로 사랑입니다. 네, 강남 오아시스에서 시작된 이희문 씨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젝트는요. 앞으로 이희문 씨의 성장을 뒤쫓는 작품 2개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들 3부작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희문 씨한테서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지. 네, 기존 개념의 틀을 벗어난 이희문 씨의 자유로운 발상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다양함을 모색해가는 미래에 소중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다른 재능의 소유자, 뛰어난 아티스트 이희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터뷰 마칠까 합니다. 실패를 해도 된다라는 저는 항상 명분을 가지고 있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한 거는 계속 실패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경험을 완벽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한 번은 어떤 무대에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소개하겠습니다. 테마가요. 평소 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없었던 그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면 어떨까요? 였는데요. 먼저 오사카부 히가시 오사카시의 안노씨입니다. 엄마들 배구팀에 들어오라고 불러주신 선배님께 하나라는 팀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배구나 한류 K-팝도 즐기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배구도 즐길 수 있고 K-팝도 즐길 수 있고
정말 엄청 재미있겠는데요. 그럼 배구 실력도 짱이신 거죠? 네, 배구팀에 들어오라고 불러주신 선배님께 혼돈이 요같다 라는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신 일본어를 한국어로 정말 고마워요, 완전 짱이에요 라고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안노 씨 어떠세요? 네, 아리가또라는 말을 고맙다거나 감사하다고 말한다는 건 물론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한마디 더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의 메시지 소개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愛知현 도요다시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님께 보내드리는 메시지네요. 읽어드릴게요. 친정아버지입니다. 긴 세월 엄마를 간호해 주신 아버지가 허리와 다리를 골절하는 바람에 아버지를 간호한 지 3년째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도 못했는데 그 사이에 난청이 심해지셔서 말소리도 잘 안 들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가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간호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생각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 말은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럼 이어서요, 어렸을 때 만났던 한 오빠에게 감사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조금은 동경하는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효고현 아시아시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중학교 때 부모님과 자주 갔던 이태리 식당의 오빠입니다. 우리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조선학교 졸업생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전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즐겁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박서준 씨를 닮은 완전 미남이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럼 이렇게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빠, 전 지금 한국 찐사랑꾼이랍니다. 네, 평소 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없었던 그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면 어떨까요? 라는 테마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사자성어 공부하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죠. 왈가왈부 가로왈 오를가 가로왈 안일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옳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르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며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우리끼리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남의 집 에어컨 온도까지 왈가왈부 하나요? 우린 남의 일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어요. 투자자의 왈가왈부.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마. 네, 술술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도요, 돈짱과 함께 온라인 수업입니다. 돈짱이랑 같이 학원이 있지만 항상 와씨가 우리 수업을 보고 있습니다. 네, 돈짱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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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녕.
언제나 그 인사.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얼굴 네. 표정이 아주 밝은데 좋은 일 있었어?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언니, 제가요, SNS에서 얼마 전에 독자분들한테 한국어 중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중급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이 간접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화법? 근데 간접화법이라고 한국 사람은 별로 안 하죠. 별로 안 보통 하지. 인용문이라고 하죠. 뭐라고? 인용문. 그래. 인용문. 조금만 더. 아슬아슬했어. 조금만 발음 발음이 잘못하면 어려워. 욕이야, 욕. 아슬아슬했지만 오케이입니다. 통과. 네. 그래서 인용문. 지금 인용문을? 욕했지. 지금 욕했지 나한테 또. 그래서 인용문. 그래서 인용문을 제대로 쓸 수 있으면 중급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진짜? 언니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글쎄, 나는 중급보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상급을 목전에 둔 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 정도. 와, 그럼 레벨이 높으신 거야, 다들. 그러네. 그래서 그걸 듣고 뭘 느꼈는데? 그래서 오늘 공부하죠, 이거를. 그러네. 오늘 공부하죠. 그럼 오늘 뭐 돈장의 레벨이 중급인지 중급보다 아래인지 상급을 목전에 두고 있는지 내가 그럼 오늘 체크해 줄게. 오케이? 야바이예요. 야바이예요. 네, 오늘은요. 달라고 하다와 주라고 하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돈장 화이팅! 파이팅! 술술 한국어 For Fluent Talk. 네, 오늘은요. 달라고 하다와 주라고 하다를 공부하겠습니다. 돈장아 오케이지? 네. 이걸 동시에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라고 하다의 달라는 기본형이 달다입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달다가 본동사로 쓰일 때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것을 주도록 요구하는 뜻을 나타낸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손님이 반찬을 더 달라고 했어요처럼 자기한테 주도록 요구하는 거죠. 알겠니? 돈장아 이해되지? 그리고 네, 또 여기까지. 하나요. 네, 달다가 본동사와 함께 보조동사로 쓰일 때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뜻을 나타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오다에 와, 친구한테 와달라고 했어요처럼요. 이 와라는 본동사와 함께 달다가 보조동사로 쓰일 때는 앞에서 말한 행동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점점 돈장의 얼굴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달라고 하다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제부터는요. 달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어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돈장? 네. 오케이. 달라고 하다는 도움을 부탁하는 사람,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같을 때 씁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 돈장이 나한테 언니 김치 좀 주세요 해봐. 나한테 말해봐. 언니 김치 좀 주세요. 하고 돈장이 나한테 말했어. 그래서 내가 돈장한테 말을 듣고 우리 엄마한테 돈장이 한 말을 전할 때 내가 김치를 못 만드니까 우리 엄마한테 받아야 되잖아 내가. 그러니까 돈장이 김치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전하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한 사람이 돈장이지. 또 부탁해서 김치를 받는 사람은 누구지? 저요. 돈장이지. 그렇지. 부탁한 사람과 부탁해서 그걸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됐어? 돈장아? 네네. 네. 이게 달라고 했어요야. 그럼 이번에는 네. 주라고 했어요인데 이 주라고 하다. 이 주라고 하다의 주라의 기본형인 주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는 뜻을 나타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다는 도움을 부탁한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다를 때 쓰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배우, 내가 좋아하는 현빈을 좀 등장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현빈 씨를 좋아하는 건 나뿐만이 아니잖아. 돈짱 되잖아. 완전 좋아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현빈 씨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걸 돈짱이 봤어. 그러고는 나한테 현빈 씨 짐이 무거우니까 현빈 씨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어. 한번 해볼래 그 말 나한테? 현빈 씨 짐이 무거우니까 언니 현빈 씨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 말을 들었어. 내가 부탁을 받고는 내가 이 말을 와 씨한테 하는 거야. 응? 전하는 거야. 그럼 내가 와 씨한테 돈짱이 현빈 씨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하고 말하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라고 하다는 부탁하는 사람, 부탁받는 사람,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두 다른 거지. 여기서 보면 부탁한 사람은 누구였어? 저요. 돈짱. 그리고 부탁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현빈 씨? 아니, 부탁을 받은 사람은 언니다. 나잖아? 주희잖아? 그럼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은? 현빈 씨. 그러니까 다 다른 거지. 오케이? 그러네. 그지? 네. 네. 네네.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문장을 말할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봐.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네. 돈짱이 와 씨한테 우리의 지금 술술 수업을 아주 매의 눈을 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 돈짱이 와 씨한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했어. 네, 이 말을 와 씨가 나한테 이제 말하는 거야. 응? 와 씨가 나한테 얘기할 때 아, 돈짱이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겠지?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럼 또 하나 해볼게. 네. 이번에는 돈짱이 와 씨의 전화번호를 주희한테 알려주세요 했어. 네. 건방지네 주희라고 하니? 아니야 거짓말. 농담. 그럼 이 말을 와 씨가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뭐라고 하지? 이럴 땐 돈짱이 와 씨가 와 씨가 언니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지. 그러면 나 말고 돈짱이 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되지. 돈짱이 오케이. 전화번호를 주희 언니한테 알려주라고 했어요가 되겠지. 네, 이제 많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죠. 그럼 네.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말 집중력이 필요하고 이거 메모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여러분도 메모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단어를 말할 테니까요. 메모를 해두셨다가 그냥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주라고 했어요만 붙여주세요. 오케이? 그것만 말하면 오케이. 돼. 내가 중간까지 문장을 얘기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해주면 돼. 돈짱아. 오케이? 네.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하루 종일 밥을 저요? 그렇지. 돈짱이겠지? 달라고 했어요? 아, 좋았어요. 네. 아. 계속해서 갑니다. 엄마가 나한테 강아지 밥을 엄마가 나한테 강아지 밥을 주라고 했어요.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아직 좀 더 있어. 네. 직원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했어요. 네, 오케이입니다. 네. 또 합니다. 대표님이 나한테 직원들 밀린 월급을 제가 격리인가? 격리지? 대표님이- 돈장의 지금 격리. 대표님이 나한테 직원들 밀린 월급을 밀린 월급을 주라고 했어요. 네, 오케이입니다. 또 합니다.
아직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네. 네. 친구가 이사 가는데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좋아요. 그럼 네,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친구 이사 가는데 좀 친구 이사 가는데 좀 도와주라고 했어요. 와, 100점 만점. 와, 너무 잘했어요. 아, 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와, 돈장 너무 잘했어. 완전 이해된 것 같은데? 네. 네. 아까랑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가 누구한테서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쓰는데요. 도움을 부탁한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같으면 달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면 되고요. 그런데 도움을 부탁한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주라고 했어요를 쓰면 된다는 포인트. 이제 완전 암기 됐어? 돈장아? 오케이. 네, 여러분도 완전 외우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총복습 들어갈 텐데요. 한국말로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달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어요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돈장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연필이랑 저도 종이 하는구나. 준비했지? 네, 오케이. 항상 해야 되는 거잖아, 마지막. 얼마나 잘했는지 오케이. 체크해야지. 네, 그런데요. 조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사를 다 붙인 상태에서 제가 문제를 냅니다. 오케이입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오케이. 달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어요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마음의 준비 오케이입니까? 네, 들렸습니다. 돈장은 마음의 준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럼 스타트 하겠습니다. 동생이 생일 선물로 내 시계를 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동생한테 생일 선물로 내 시계를 주라고 했어요. 오빠가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오빠 용돈을 주라고 했어요. 동생이 무섭다고 안아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동생 운다고 안아주라고 했어요. 친구가 책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 학생이 책이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빌려주라고 했어요. 친구 동생이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쌤이 그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눈치라며 과자를 사주라고 했어요. 동생이 바지 뜯어졌다고 꿰매달라고 했어요. 손님이 점원한테 가격을 깎아달라고 했어요.
가게 주인이 점원한테 손님 물건 가격을 깎아. 가게 주인이 점원한테 손님 물건 가격을 깎아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보고 자기한테 웃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보고 자기한테 웃어달라고 했어요. 게임하는데 선배가 그 친구를 끼워. 게임하는데 선배가 그 친구를 끼워주라고 했어요. 고모가 알바비 줄 테니까 고모네 집 청소해. 고모가 알바비 줄 테니까 고모네 집 청소해달라고 했어요. 남친이 자기 마음을 알아. 남친이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했어요. 이모가 사촌 동생 시험 보는데 같이 가. 이모가 사촌 동생 시험 보는데 같이 가주라고 했어요. 남편이 예쁜 아기를 낳아. 남편이 예쁜 아기를 낳아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동생 많이 아프니까 잘해. 엄마가 동생 많이 아프니까 잘해주라고 했어요. 와, 이제 끝났습니다. 돈장아 어땠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근데 네. 거의 맞았어요. 거의 맞았어요. 거의. 네. 네, 그럼 돈장의 레벨은 중급보다 훨씬 이상. 인 상급 수준이라고 오늘 내가 인정 도장을 찍겠습니다. 쾅! 찍었습니다. 네. 네. 총복습 문제 정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돈장도 너무 많이 수고했고. 네. 아, 정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리내서 연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돈장아 오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 밝은 표정으로 안녕 빠이빠이 할 수 있어서 나도 너무 안녕. 좋아. 안녕. 바이바이. 네, 평소 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없었던 그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면 어떨까요? 라는 테마로 여러분의 메시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사카부 스이타시의 케이곤 씨입니다. 이번 메시지는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마웠다는 편지입니다. 그럼 읽어드리죠.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육아와 생활 자체가 힘들었을 때 저희 집을 찾아주신 지자체 보건소 직원분이 갓 태어난 제 아들을 안고서는 따뜻하게 아주 정성껏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아기가 지금은 중학생이 됐고 저와 아들 모두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개곤 씨, 그럼 이렇게 전해보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치바현 나라시노 씨의 논피꽃입니다. 아드님께 감사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에 흘러넘치는 마음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럼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이로 태어나 주었고 이제 곧 20살이 되는 아들에게 네 덕분에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었고 몰랐던 것들도 정말 많이 알게 됐단다. 부모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혼낸 적도 있었고 정말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네가 있어 주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단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들을 키운 게 아니라 네가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었지. 정말 좀 낯간지러워서 말하기 뭐하지만 언젠가 감사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구나.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논피코 씨, 그럼 아드님께 이 말은 어떨까요? 우리 아들로 태어나줘서 진짜 고맙다. 사랑해, 아들. 네, 논피코 씨가 20살이 되는 아드님께 전하는 메시지가 왠지 제 마음에 쏙 와닿았었어요. 아, 사랑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여러분 세대에 정말 멋진 미래를 남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까지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일본과 한국의 앙금이 가실 날이 오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20년 사이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미흡하지만 저 또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또 이것저것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1+1 49호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지금까지 임주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7월 9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22일 현재 4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15일 충북 오송에서는 강의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에 진입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충북경찰과 충북도청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등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주택과 도로를 비롯한 시설 피해가 10,000건이 넘었고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학교에 고인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숨진 교사의 일기장에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는 전국의 교사와 예비교사 5천여 명이 모여 교사 사망의 진상 규명과 교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겪었고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월 19일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4년 만에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적 지역별로는 313만 명이 방문한 한국이 1위를 차지했고 177만 명이 방문한 대만이 2위, 그리고 97만 명이 방문한 미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10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했던 비자 면제 조치를 재개하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었고
항공편 증가와 엔저 현상까지 겹쳐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를 조사한 결과 249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동 2,123명 중 1,025명은 생존해 있고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인 35명을 제외한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도 계속해서 수사 중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일부 아동을 표본 조사한 결과 영아의 시신이 유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7월 1일 서울 을지로 2가 일대에서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제24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와 인권에 대한 염원이 담긴 피어나라 퀴어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의 도심 행진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3만 5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6월 17일에 개최된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서는 도로 저명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구시 측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면서 주최 측의 안전을 지키려는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7월 12일 주최 측과 대구시가 서로 고발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아빠 제임스, 엄마 헬렌,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제인이 살고 있었어. 세 식구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제인이 나는 어둠의 제왕이다 라고 소리치며 흥분하기 시작했어. 아빠 엄마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 표정, 행동이 갑자기 변해버린 제인의 모습과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과 접시, 의자가 공중에 떠다니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아빠 엄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제인을 원래대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하다가 심령퇴치로 유명한 요한 신부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아빠 엄마는 요한 신부님께 제인의 상황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집으로 신부님을 모시고 왔어. 요한 신부는 십자가와 성경책을 이용해서 제인의 몸 안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제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요한 신부와 아빠 엄마는 제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요한 신부는 제인이 한국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제인의 아빠 엄마한테 제인이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제인은 한국말을 들어본 적도 배운 적도 없다고 했어. 신부님은 혼자서는 도저히 악령을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전부터 악령 퇴치 방법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던 한국인 신부 미카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미카엘 신부는 비행기를 타고 먼 미국까지 날아와 주었어. 미카엘 신부가 악령에게 제인의 몸에서 나가라며 퇴마의식을 시작하자 점점 더 세진 악령은 제인의 몸에서 나가는 걸 거부하며 미카엘 신부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 아직 뒤에 이야기가 더 남아있거든. 나도 아직 끝까지 다 못 읽었는데 무서워서 끝까지 읽을 자신이 없어. 혹시 먼저 읽고 제인이 어떻게 됐는지 말해줄래? 미국에서 화목하게 살고 있는 제인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제인은 나는 어둠의 제왕이다 라며 배운 적도 없는 한국말을 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성격만 변한 게 아니라 물건이 공중에 떠다니는 등 이상한 현상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인의 부모님은 아무래도 제인에게 악마가 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인의 부모님은 테마를 하기 위해 신부님을 모셔왔지만 오히려 제인이 소용없다 물러가라 라며 한국말로 하니까 신부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 당황스러웠죠. 결국 테마가 소용없자 제인의 부모님과 신부님은 한국 신부님을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렇게 제인과 마주한 한국 신부님은 자기를 보며 반갑게 다가오는 제인을 보고 너무 무섭고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어요. 그쵸? 저는 다 읽었는데 빌려줄까요? 엄마, 휴지. 어? 엄마, 휴지 달라니까? 엄마. 제발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없는 날 위한 남편의 배려라는 걸 알지만 그래서 더 상처가 된다는 걸 남편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우리 애기 가질까? 자자. 어머니 엄청 기다리시잖아. 노인네 신경 쓰지 마. 자. 벌써 3년. 그동안 우리 부부는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딱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하냐? 저 앞집에 여자애기 이사 왔는갑네. 유치원 버스 타던디? 아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쩌게는 아는 번호 누르고 들어왔지. 어휴, 애기 엄마 낯짝이 반반 하던디 봤냐? 그 시기 아들은 없어도 항상 더 안 한디 딸은 꼭 있어야 된단 게. 나 봐라, 딸 하나 없은 게 말년 이 모양이 꼴 아니냐. 하루 3번 약은 정성이란 게. 무슨... 야나 창국이 밥은 처먹고 나갔냐? 예. 아무튼 그 비싼 약인 게 싹 다 먹으라니. 네. 응. 너 우덜 아파트 순회하지 말제. 그 싸가지 동대표. 그 집 며느리가 1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다가 오메 요놈을 먹고 시상에 새 쌍둥이를 낳아버렸디야. 어이구, 너도 참 애지근하다. 아, 젊은 애가 어찌 그렇게는 대충 하고 산다냐. 거울 없냐? 네? 아, 이쁜 옷도 좀 주워 입고 이 낯짝이 크림도 좀 찍어 바르고. 아, 젊고 이쁜 가시네들이 지천에 널렸는디 뚫린 누구냐고 집구석에 허벌 늘어져 있는 마누라가 드러나오겠냐. 물론 우리 창국이가 그런 썩을 놈은 아니지. 근데 어머니 저 지금 출근을 해야 해서요. 에? 볼세? 당번이라 1시간 일찍 가야 해요. 그냥 해. 그럼 얼른 댕겨와. 합의서 때문이라면 이제 그만하세요. 써드릴 테니까. 일단 몸부터 나으세요. 합의는 그 다음이고. 병원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연락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 번호.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 대신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직 통제가 안 되는 나이라서요. 예, 그럼. 저기. 야. 예.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대상포진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많이 아프셨을 거라고. 대상포진이요? 모르셨나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 혹시나 해서 대상포진 약도 처방해 주시긴 했거든요. 약은 하루에 3번 씩 30분. 네. 예. 거듭 죄송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페퍼민트 차예요. 몸이 따뜻해지는. 지난번 마트 주차장에서 젊은 남자랑 맞죠? 부족함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부족함을 스스로 채워가며 사는 여자죠. 부끄럽지 않으세요? 뭐가요? 글쎄 뭘까? 유부녀가 대낮에 외간 남자를 만난 거? 아님 애엄마가 대낮에 젊은 남자를 만난 거? 둘 다요. 부끄럽지 않아요, 둘 다. 난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 그게 뭐 나쁜 건가요? 지은 씨도 행복해지기 위해 립스틱을 훔친 거잖아요. 알아요, 실수라는 거. 립스틱이 진짜 필요해서 훔치는 여자는 없으니까. 아이 분이라면 또 모를까. 그땐 제가 잠시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인 건 믿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일지 아닐지 그건 더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뭐 고작 립스틱 하나 때문에 내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당신은 지저분한 불륜 현장을 들킨 거니까. 그것도 2번이나. 누가 들으면 대단한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것 같네. 나는 보통 평일 오후 3시에서 5시에 남자를 만나요. 마음까지 줄 필요는 없으니까 2시간이면 충분하죠. 뭐 같은 남자일 필요는 더더욱 없고 감정 빼고 솔직하게 몸과 몸이 만나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대놓고 당당할 일인가요? 글쎄요. 사람들이 헬스 트레이너들한테 PT 받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2시간 지친 몸과 마음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아니, 불륜이 PT라고요? 미쳤어요? 뭐 지은 씨한테 추천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나만의 치유법이니까. 신뢰가 많았습니다. 오늘 일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서로 마주칠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경무 없긴 마찬가지군요. 남의 작업실에 불쑥불쑥 들어오고. 누가 보면 소설가 집인 줄 알겠어요. 그것도 부부가 똑같네. 그날 왜 나를 그린 거예요? 당신은 그린 적 없는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림은 당신 가져요. 어차피 버린 거니까. 아니요. 다시 제대로 그려주세요. 다시 그려달라고요.
그 얘기하러 여기까지 온 겁니까? 정식으로 그림 의뢰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라 생각해 주세요. 누가 보고 아니랄까봐 함부로 그림 그려달라는 것도 똑같네. 남편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답을 드리죠. 못 그립니다. 왜죠? 당신을 그리고 싶지 않으니까. 비용 때문인가요? 그거라면 100억을 준대도 못 그려요. 이유는 당신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작가님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뭔가요? 글쎄요. 뭐 옷이라도 벗으면 찾을 수 있으려나? 도도한 사모님이 이렇게 쉽게 진심을 들키면 너무 시시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자. 피차, 아름다운 그림은 아닌 듯하니. 꿈을 찍는 사진관. 강소천. 봄볕이 좋아서 나는 그림 도구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활짝 핀 꽃나무를 보았습니다. 꽃이 피려면 아직은 더 있어야 하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꽃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보니 간판이 달려 있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꿈을 찍는 사진관으로 가는 길, 동쪽으로 2km. 나는 곧 그 사진관을 찾아 떠났습니다. 쓰여 있는 대로 찾아가니 작은 집이 있었는데 꿈을 찍는 사진관은 여기서 남쪽으로 2km 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가 다다른 그 집에는 또다시 글귀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으로 2km였습니다. 나는 한 번만 더 속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을 찍는 사진관을 발견했습니다. 산속에는 어울리지 않는 멋진 집이었습니다. 전체가 새하얀 그 집의 문을 두드리자 점잖은 신사가 나왔습니다. 사진관의 주인이었습니다. 벽과 천장까지 모두 새하얀 방에서 꿈을 찍기 위한 안내책을 읽었습니다. 책에는 한국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는 분명 보고 싶은 얼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꿈에는 38선이 없으니 꿈을 꾸어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꿈을 꾸면 그것을 찍어 사진으로 간직하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에 놓인 종이 한 장에 파란 만년필로 지난날의 추억을 적어서 그것을 가슴 속에 넣고 하룻밤을 자고 나면 지난밤에 본 꿈과 같은 사진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살구꽃이 핀 내 고향 뒷산. 같이 놀던 순이는 노랑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를 입고
손에는 할미꽃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오늘 밤 만날 수 있을까? 종이를 품고 잠이 든 나는 꿈에서 순이를 보았습니다. 내가 민들레와 할미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순이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꿈에서는 순이와 내가 이별했던 소학교 5학년 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 후에 38선을 넘어 서울로 이사 간다는 말을 전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발명입니다. 생각한 대로 꿈을 꾸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잠에서 깬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으나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내 앞에 한 장의 종이가 떨어졌는데 앞으로 2시간이 더 걸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어제의 꿈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꿈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진에 어떤 장면이 찍혔을지도 생각했습니다. 사진관 주인에게 사진을 받아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는 12살 그대로인데 나만 8살이 더 먹어 있었습니다. 그 나이 이후로 순이를 본 적이 없으니 순이는 언제나 12살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지금쯤 순이는 머리가 길고 얼굴에 분을 발랐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감사의 말을 몇 번이나 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산에 처음 그 자리에 가서 사진을 꺼냈을 때 나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사진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동화집에 끼워 놓았던 노란 민들레꽃 카드였습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1990년대 후반 대낮에 텔레비전에서 야구 경기를 중계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국 야구가 아닌 LA 다저스라는 미국 야구팀과 상대팀의 경기였다. 화면에 비교적 이목구비가 뚜렷한 한국인 투수가 클로즈업되고 찬호 팍을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당시 골프계의 박세리와 함께 국민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그는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다. 그의 별칭은 코리안 특급. 빠른 공과 변화구에 능해서 붙은 이름이다.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100승을 달성한 투수이며 아시아인 최다승을 기록한 바 있다. 팬 서비스의 적극적인 성격으로 팬들에게 열심히 수다를 떨어준 덕분에 투머치 토커라고도 불린다. 메이저리그를 떠난 뒤에는 일본 프로야구를 거쳐 한국의 한화 이글스에서 마지막으로 뛰었다. 2012년에 은퇴한 뒤부터는 중계 해설은 물론이고 1박 2일 정글의 법칙 같은 예능 나들이로 대중에게 더욱 친숙해졌다. 제일교포 요리사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방송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지금은 과거에 선수로 있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구단 어드바이저를 맡고 있고 최근에는 김하성 선수 영입에 공헌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7월 9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22일 현재 4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15일 충북 오송에서는 강의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에 진입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충북경찰과 충북도청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등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주택과 도로를 비롯한 시설 피해가 10,000건이 넘었고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학교에 고인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숨진 교사의 일기장에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는 전국의 교사와 예비교사 5,000여 명이 모여 교사 사망의 진상 규명과 교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겪었고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월 19일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4년 만에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적 지역별로는 313만 명이 방문한 한국이 1위를 차지했고 177만 명이 방문한 대만이 2위, 그리고 97만 명이 방문한 미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10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했던 비자 면제 조치를 재개하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었고 항공편 증가와 엔저 현상까지 겹쳐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를 조사한 결과 249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동 2,123명 중 1,025명은 생존해 있고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인 35명을 제외한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도 계속해서 수사 중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일부 아동을 표본 조사한 결과 영아의 시신이 유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7월 1일 서울 을지로 2가 일대에서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제24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와 인권에 대한 염원이 담긴 피어나라 퀴어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의 도심 행진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35,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6월 17일에 개최된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서는 도로 점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구시 측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면서 주최 측의 안전을 지키려는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7월 12일 주최 측과 대구시가 서로 고발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